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탑다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네, 2022년 불인이를 위한 돈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파트 가격 하락 시그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요 앞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보시고. 또 오늘도 얘기하면서 그 언급을 할 겁니다. 자, 램군 TV의 김재수 대표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지, 지난번에 이제 이어서 진짜로 떨어지는지 다시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지 그냥 보합으로 갈 것 같은지 지금 시그널을 다 해주셨는데도 그게 뭔 뜻인지를 잘 못 알아듣고 이게 문제 그렇게 한심한 표정으로 쳐다보지 말고. 아니, 저는 그냥 그 지난번에 그 왜 5가지 징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알려드린 지표들은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사실 가장 큰 리스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뭔가 도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박물론을 좀 안내해 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은 이걸 대입해 보면 전부 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어디까지 오르냐, 어떻게 더 오르냐, 뭐 적게 오르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2022년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도대체 더 오를 것이냐. 그리고 요즘에 언론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뭐 하락할 것이다. 하락밖에는 방법이 없는 몇 가지 이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미 잡혔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요. 보통 이제 이 친구가 내년도에 대학교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올 한 해 그리고 작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면 사실은 답이 나오잖아요. 올 한 해 농땡이 부렸는데 잘 되는, 내년에 잘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사실은 이게 올해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아야 내년도를 전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올 한 해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정확하게 흘러갔는지 조금 오판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퀴즈 좀 내볼까요?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딜까요? 서울, 경기, 인천. 경기인가? 예, 상승률만 봤을 때. 경기 지역이. 서울은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서울은 너무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그 배후 지역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값이 이만하니까 조금 올라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이를테면 그렇게 안 올랐던 일산도 막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은 인천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 인천이? 네. 서울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 꼴찌가 서울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요. 서울은 조여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인천도 조여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년 뭐 서울이 많이 오르면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입지들도 따라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인천이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상승이 올 한 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강남 3구, 뭐 마영성, 누가 봐도 입지 좋은 곳들에 적당한 아파트하고 아니면 그런 입지에 한 25년 차 된 아파트 누가 더 많이 올랐을까요? 신축 아파트랑 구축 아파트. 구축이 더 올랐겠죠. 최근 1년 동안 구축이 더 많이 올랐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재건축 기대감이죠. 아니요. 제 말은 재건축과 상관이 없는 한 20년 된 그냥 평범한 아파트가 신축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안 오르고 있었으니까. 적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적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적게 오르면 아무런 이슈가 없어도 따라서 올라가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패턴이 지방도 동일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서울이 많이 올랐을까? 지방 광역시 또는 지방 소도시가 많이 올랐을까? 지방이 더 올랐을 것 같아요. 지방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투자 개념을 접근했다면 특히나 이제 아파트를 뭐 전세 끼고 산다라고 했을 때 서울은 전세가율이 50%인데 지방은 전세가율이 80%인 거예요. 근데 오른 거는 지방이 더 많이 올랐어요.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서울은 내가 10억을 넣었을 때 1년 동안 1억 내지 2억이 상승했거든요. 10%에서 20%. 적게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전세가율 80%니까
내 돈 대비 수익률이 거의 300%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내릴 때는 그러면 내릴 때는 네. 지금 그 아까 대구하고 세종이 하락 조짐을 보였다고 했으니 네. 근데 전 시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거기가 떨어진다고 한들 이게 반값이 된다고 한들 서울 수도권에서 거기를 사서 살겠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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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방이랑 조금 다르게 봐줘야 돼요. 지방은 규제가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수도권은 다 규제가 있는 다 규제가 상태니까요.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시나리오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결국은 집값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네. 누가 30억이 내놨는데 사면 30억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이 줄다리기의 가능성 시나리오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매도자가 집을 많이 내놓는다. 매수자도 집을 많이 산다. 그러면 집값은 보합이 정상이겠죠. 그렇죠. 그 반대되는 케이스가 되면 아무도 안 내놓고 아무도 안 사면 제자리가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매도를 많이 하고 매수를 적게 하면 얘는 그러면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거죠. 예. 그 반대가 되면 올라가고. 올라가잖아요. 이 네 가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그러면 지금 2011년도는 네 가지 중에 어떤 녀석이었을까? 네. 뭐라고 보세요? 거래량의 힌트가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별로 거래량은 없었죠. 절벽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도자는 네. 세금이 무섭기 때문에 안 내놔. 내놓을 수가 없고 네. 매수자는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대출 규제가 너무 많아서 네.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네. 또 집값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비싸. 그래서 이 네 번째 케이스가 지금 현재 계속 이어가고 있죠. 앞으로 이제 2022년도가 되면 이것들이 다른 것들이 될 수 있는가? 매도자가 집을 많이 내놓을 수 있는가? 아니면 매수자가 오히려 집을 더 살 수 있는가? 그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네. 다주택자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투자해서 집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쪼여오기 시작하잖아요. 정책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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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였나요? 네. 그렇죠? 얼추 그렇죠? 2017년인가 18년. 2017년부터 그때부터 정책이 이제 쪼여오기 계속 시작해서 쏟아졌죠. 칵칵칵 계속해서 20번 네, 이상 네. 막 이랬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투자를 할 때 정책을 안 봅니다, 잘. 어, 방금도 이제 아까 시장만 봅니까? 시장을 거의 99%를 먼저 네, 보죠. 네. 만약에 매수자에 대한 규제가 아무것도 없고 또 매도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것들을 먼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우리 전망 부분도 사실은 정책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아까 뭐 카드 두 개가 있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바뀌니까 그것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종부세도 제자리고 양도세도 제자리예요. 매수자 관련된 것도 제자리예요. 그랬을 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보합. 그게 사실은 정답에 가깝다. 보합.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네. 아파트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제가 있는데 2015년으로 돌아가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물으면 대부분 사지 않을까요? 전 살 거라고 사죠. 보거든요. 2015년이면 사죠. 저는 이제 다른 지역을 바라볼 때 여기는 2015년 서울이구나. 아. 그것들을 매 순간 보다 보니까 음.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종목들이 좀 다양해지고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세법들도 유연하게 내가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아까 아파트하고 분양권하고 예, 아파트 외에 다른 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연관돼. 네. 예를 또 들어서 뭐가 있어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종목을 전수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뭐 재개발 전체, 재건축 전체, 오피스텔 전체, 뭐 상가 전체, 빌딩 전체,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전수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것들이 시세가 현재 얼마고 과거에 얼마였는데 누가 더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제 그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작업들을 매번 하고 거기서 이제 세금 혜택을 나에게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미 다 허물어서 분양하기 직전 그런 것들은 토지로 보거든요. 네. 얘는 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토지에 가까워요. 그렇죠. 얘는 양도세 중과의 기능이 없어요. 아, 토지니까. 네. 그리고 살 때도 취득세 중과가 없어요. 곧 신축이 돼요. 네. 근데 신축보다 너무 저렴해요.
그것들이 전국에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너무 많죠. 그것들이 100개가 넘는데 거기서 제가 항상 부동산 월드컵을 하거든요. 16강전을 펼치는 거예요. 누가 더 좋냐? 이거 10점, 9점, 8점, 6점. 탈락시키고 올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한 종목마다 엄청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규제 같은 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는 좀 굴리는 금액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조금 작은 아파트를 투자하기보다는 저는 딱 2가지 종목만 보거든요. 뭐요? 그래서 하나는 빌딩을 보고요. 네. 하나는 해외 부동산만 봅니다. 해외. 네. 서울하고 수도권 네. 둘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지역을 지방을 네. 비교했을 때 2022년 향후 네. 전망은 네. 내가 굳이 집을 사야 되겠다면 네. 글쎄 실거주 목적하고 투자 목적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예, 예. 네. 실거주 목적은 내가 필요한 곳에 사는 게 맞는 네. 거고 네. 투자 목적이라면 그건 아직도 지방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네. 서울이 많이 올랐다는 건 다 알아요. 네. 심지어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경기도 외곽도 많이 올랐다는 걸 알아요. 많이 네. 올랐어요.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네. 외곽까지 오르고 나면 이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보통 입지가 무난한 입지가 먼저 올라요. 제일 좋은 입지가 먼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점차 좋은 입지가 올라요. 그리고 끝자락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아파트에서 빌딩으로 넘어가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때 대형으로 넘어가요. 특히 대형, 평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주상복합 오르고 그리고 나서 오피스텔이 올라요. 그게 상승장을 맞이했을 때 흘러가는 기본적인 종목의 순번이에요.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오피스텔까지 다 오르고 나면 한번 빵 터지지 않겠어요? 그 지역은 되게 그냥 천천히 조금씩 오른다라는 거예요. 제 빵 터진다는 의미는 빵 네. 터진 다음에 쭉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떨어지려면 네. 앞에서 얘기했던 그 5가지 지표에서 아, 가장 중요한 공급이 있어줘야 돼요. 공급이 없다 근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은 지역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은 가격이 출렁거리는데 네. 이 지역은 내린 적이 없어요. 어디예요? 전라도 광주예요. 아 광주가 안 올랐어요? 아니 안 내린 적이 내렸다고. 안 없다고. 내렸어요? 네. 한 번도 출렁거림이 없어요? 네. 어. 그 지역은 올랐다가 보합, 아, 그래요? 올랐다가 보합, 괜찮은데? 올랐다가 보합. 그것도 희한해. 왜 거기만 왜 그래요? 왜냐하면 특정 기간 동안 너무 과하게 공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공급해서 보합으로 가다가 또 공급을 안 해주면 필요하면 올라가고 또 공급을 또 서울처럼 경기도처럼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다가 또 보합. 그런 지역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도 공급을 많이 하면 무조건 내립니다. 사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할 만한. 근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미 수도권은 외곽까지 다 올랐어요. 근데 지방을 보면 외곽까지 아직 오르지 않는 곳들은 너무 많아요. 돈은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 돈은 사람은 주관적인 생각을 하지만 정말 서울 거 갖고 싶어 그러지만 돈은 수익률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규제도 많고 많이 올랐고 수익률이 10%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고 투자 수익률이 300% 나오는데 다 일로 가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제가 맨날 데이터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전입신고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지방에 있는 걸 딱 샀어. 그럼 거래량이 딱 잡혀요. 그러면 1년 동안 거래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전국에서 그러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랭크 3 딱 뽑아보면 최근 1년 동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다 투자했을까요? 서울에 투자를 안 했어요. 어디다 있어요? 전부 지방입니다. 부동산을 아는 그것들이 사람들은. 데이터에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현재 ING 중이고 그것들이 내년에도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겠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똘똘하고 신축, 입지 좋은 광역시급이 오르는 게 아니라 소도시, 비조정 지역, 조금 못난이, 구축, 적게 오른 거, 저렴한 거, 전세가율 높은 거 이런 것들이 수도권, 경기도 외곽이 오른 것처럼 내년도 똑같이 오를 거다. 오를 거다. 자 이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펼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정말 관심이 가는 요거 네, 좀 선물처럼 어디 한 군데 지역을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있죠. 어디요? 이거 너무 뻔히 정해져 있어요. 네.
다 찍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몇 군데 어디예요? 찍어주세요. 근데 광역시를 제외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음.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수도권 제외하고 그 예. 광역시 제외하고. 예. 근데 광역시에서 만약에 하나를 넣으라고 한다면 음. 저는 광주광역시. 음. 왜냐하면 광주광역시는 다른 광역시보다 항상 개발 호재도 없고 이슈가 없어서 항상 조금 저렴합니다. 램군의 현실 투자 원칙 네. 해서 또 5가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번에도 네. 요 5가지가 있다고 그러던데. 네, 네.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원칙은 가격이 고평가된 거는 안 삽니다. 안 산다. 첫째가 가격이에요. 저는 부동산 투자할 때 뭐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음. 첫째도 가격만 가격, 봐요? 둘째도 아, 가격, 그래요? 셋째도 가격. 따라오르니까. 강남을 사더라도 2015년도에 사는 건 오케이. 지금 사는 건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매우 어렵죠. 네.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음.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서열화가 돼 있잖아요. 그것들 통계 베이스로 정답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 경기도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 서울이 100이면 경기도는 몇 프로여야 될까? 몇 퍼센트 정도 돼요? 한 70, 55%. 55%예요? 그게 적정 수준이에요. 아, 그렇게 차이 나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비슷한 도시끼리도 다 비교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100이면 여기는 90이어야 되는데 왜 70이지? 가야 된다. 오히려 얘가 지금 저렴하다. 아.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 그 내재 가치, 가격, 그걸 1순위로 보죠. 그리고 이제 가격, 네. 내재 가치.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미분양을 꼭 봅니다. 근데 미분양을 저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좋아해요. 미분양이 없는 지역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분양이 언젠가 사라지거든요. 아, 맞아. 그리고 미분양이 조금씩 안 사라져요. 수요라는 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네. 정말 분양이 많다가 싹 사라져요. 한 1년 만에. 그러면 그때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고속터미널 앞에 그 반포의 큰 아파트 있죠. 네. 그게 그때 분양할 때 미분양이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분양가가 만약에 10억이었다면 막 7억, 6억 막 이렇게 막 나왔어. 자이 아파트? 근데 그때 그거 안 샀다고 사람들이. 못 사죠, 사실. 근데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초대박이 나와요. 그렇죠. 그 몇십억이 네. 됐는데. 그때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도 찾아보면 있다 이겁니까? 지금도 최근 1년 동안 미분양이 정말 많다가 신기하게도 딱 최근 1년 만에 얘가 이렇게 감소한 지역이 최소 10군데 이상 있을걸요. 그래요. 자, 미분양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세가율을 확인하는 거예요. 집값 대비 전세가가 얼마인가? 네. 응.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더라고요. 전세가율이 낮으면 무조건 좋다? 높으면 무조건 안 좋다? 그런 개념은 말도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지방 아파트는 계속 하락해야 되고 강남은 계속 올라야 돼요. 네. 전세가율이 강남이 낮을 테니까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아파트를 딱 잡아요. 이 아파트의 20년 동안의 전세가율 평균치를 먼저 찾아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과거에 2006년, 2007년 급등했을 때 전세가율이 32% 떨어졌어요. 그만큼 매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던 2015년도에는 70% 이상 올라가요. 지금은 다시 50%거든요. 그만큼 똑같은 아파트 전세가율이 출렁거려요. 그 사이클에 따라. 그럼 이걸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높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낮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높을 땐 옛날 같으면 갭 투자가 있으니까. 강남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았던 2015년도 그때 사는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높을 때 사야 그렇죠. 되나 보다. 근데- 30%만 있으면 내가 사니까. 근데 아파트 딱 봤는데 이 아파트는 20년 동안 뭐 낮을 때는 88%, 높을 때는 90%, 88%, 90%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고작 2%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는 안 좋은 아파트예요. 어떤 게 좋은 아파트냐면 전세가율의 등락이 큰 아파트. 왜요? 이게 오를 때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을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수요가 많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라는 소리예요. 근데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아무도 집을 안 사고 전세만 사니까 그렇게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70% 이상 올라가요.
그 친구는 내재 가치가 충분히 있고 실사용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도 된다는 거죠. 실사용에 대한 가치가 높은 곳을 선택해라. 네. 그 타이밍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너무 호재만 보고 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 기대는 호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장의 가치를 먼저 봐요. 이를테면 재건축 호재라든지 재개발 호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뭐 우리 동네에 뭐 대학교 분점이 생긴다 뭐가 라거나 그럼. 아니면 뭐 고속도로가 하나 지나간다거나 네. 그런 작은 호재 하나를 너무 크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호재마다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호재도 있고 그냥 토지에 영향을 주는 호재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아파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 경우는 이제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호재는 덤이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수익률이에요. 네. 목표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강의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네. 수익률에 너무 집착해요. 돈을 작게 넣고 많이 벌어야지. 근데 그것보다는 좀 적당하게 많이 넣고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높은 시세 차익을 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수익률은 사실은 숫자 노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유가 되는 분들은 특히나 수익률 쫓지 말고 내가 확실히 먹을 수 있는 이 시세 차익 그거를 우선시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투자를 할 때 네. 내가 집을 살 때 네. 사람들은 집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잖아요. 참 깨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게 어떤 것들이 투자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들일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상식적으로 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까요? 투자의 방해.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들. 근데 사실은 제가 집을 고를 때 제가 살던 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동네를 안 떠나려고 네,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제 지방을 살아 이러는데 내가 가보지도 않은 데를 어떻게 가서 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서 그냥 투자하고 네. 두는 그러니까 건데. 내가 아는 동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돈이 부족하면 네. 더 무리해서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하고서 내가 그렇게 집 끌어안고 막 힘들게 네. 나 좋은 음식도 먹고 싶은데 그거 갚으려고 네. 굳이 그래야 돼?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는 거. 그거 말고도 막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딱 얘기하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거다. 이 한 줄의 명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서울이 오르는데 A 아파트는 오르고 B 아파트는 하락하는 경우는 네. 거의 없어요. 물론 부분 차이는 있겠지만 상승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 다 올라가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서울에서 어떤 걸 사는 게 더 좋을까요를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맞아. 더 올라가는 거 요즘은 똘똘한 한 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기회를 다 놓치거든요. 망설이다. 예. 어차피 서울을 전체를 내가 100% 완벽하게 분석하지 않는 이상은 그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타이밍이 왔을 때 빨리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아파트가 호재가 있으니까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오른다고 생각하지 서울 지역 전체가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지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격은 꼭 입지가 좋은 곳만 오르는 게 아니라 꼭 흘러간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개념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제일 좋은 곳만 사겠어요. 그것들 다 올라버리면 아무도 투자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참 이게 만만치 않아요. 네. 들어도 참 부동산 얘기는 예. 깝깝해요. 네. 아니 근데 참 그거 궁금해요. 램군 TV잖아요. 네. 왜 램군 TV예요? 제가 이제 조금 뭐 20대 때 지은 닉네임인데요. 네. 그 화가 렘브란트 있잖아요. 예. 빛의 화가. 예. 그 렘브란트의- 자서전을 읽고 네. 감동을 받아가지고 화가 렘브란트를 좋아하는 청년을 줄여서 제가 그냥 렘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너무 줄였다. 이제 알았잖아요. 렘브란트. 그래서 램군 TV. 저도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2022년 주린이 불인이 부자 되기 공부를 위해서 다양한 재테크 전문가들과 저희가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